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골드미스 생활을 접고 결혼을 하려다 남자에게 거하게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더니 결국 그 자식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기고 제 뒤통수를 때렸죠. 하지만 저도 참지 않고 그놈에게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의 한 층을 이용해 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도 그쪽 관련 학과를 나왔어요. 의류 브랜드 회사에 입사해 경력을 쌓기는 했는데 패션 관련 일을 하는 건 좋았지만 회사에서 지시받으며 일하는 게 제 성격이랑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패션 일은 여전히 좋아했다 보니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가 저보고 옷 고르는 센스도 좋고 부모님 건물에 사무실도 차릴 수 있을 테니 쇼핑몰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솔깃해서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한 걸 아셨기 때문에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대박이 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 쇼핑몰을 애정하는 고객도 꾸준히 많고 여기저기서 협업 제안도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커졌죠. 사업이 그렇게 되자 저는 직원들도 더 고용했고 사무실 하나를 더 임대해 한켠에 저희 제품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촬영은 따로 사진작가를 불러 진행했죠. 쇼핑몰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보여지는 거라 사진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공을 들였죠.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건 어느 날 저희 쇼핑몰을 담당하던 사진작가가 펑크를 내면서였습니다. 촬영 스케줄이 잡혀있던 전날 저녁에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몇 주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는 연락을 받았죠. 다친 사람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희도 신제품에 대한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째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원한 사진작가가 자기 밑에서 일 배우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일을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죠. 기존에 저희 쇼핑몰이 유지해오던 색깔이 있기도 하고 설명만 들으면 전문가도 아닌 것 같아서 썩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진작가는 자기 밑에서 일했다 보니 자기랑 사진 느낌도 비슷하고 꽤나 실력이 있다면서 한번 맡겨보라고 자꾸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예정대로 신제품 촬영을 진행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제품들을 세팅하고 모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저는 모델인가 싶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수수한 옷차림인데도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대표인 저를 찾아와 자기가 기존 사진작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데니라고 했어요. 나중에 작업이 끝나고 물어보니 활동명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촬영이 시작됐고 그 남자는 준비해온 장비들을 세팅한 다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 못 믿어왔어요. 모델의 메이크업 팀까지 부르고 직원들도 다 모였는데 괜히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일을 망치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다행히 촬영할 때 중간중간 사진을 보니 전혀 사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닌 듯 했어요. 결과물이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안심하고 그날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진 보정본을 받아봤는데 받은 사진들이 하나같이 참 만족스러웠어요. 당연히 기존에 저희와 협업하던 작가가 직접 방식을 알려줬겠지만 그 남자 역시 미리 사전조사를 한 건지 저희 쇼핑몰이 원하는 느낌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그 후 저희 쇼핑몰 작업은 그 남자가 하게 되었어요. 기존 작가가 흔쾌히 그 남자에게 자기 작업을 해보라고 일을 넘겨준 거죠.
그 후로 제품 촬영할 일이 있으면 그 남자가 저희 스튜디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친해지게 되었죠.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그에게 먼저 빠지게 되었어요. 잘생긴 데다 성격도 쿨하고 패션 감각도 좋았어요. 저희 직원들이며 저하고 대화도 잘 통했고요. 촬영하는 동안 일이다 보니 서로 날이 서고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능숙하게 잘 조율해 나가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어린데 생각보다 어른스러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쇼핑몰 직원들이랑 회사 근처 바에서 회식을 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데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직원들 중에 데니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성격도 좋다며 칭찬을 하다 어떤 직원 하나가 데니를 지금 부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저희 쇼핑몰 회식인데 내켜할까 싶어 말렸지만 직원들은 함께 일한 지도 꽤 됐는데 뭐 어떻냐며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고 20분 정도 지나고 데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테이블을 발견하고 웃는데 그 순간 알게 됐죠. 저도 데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렇게 데니는 자리에 앉았고 직원들과 함께 꽤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날 쯤 되자 2차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직원들에게 카드를 주고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저는 회사 앞 주차장으로 돌아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데니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2차에 안 갔냐고 물어보니 2차까지는 본인도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데니는 제 옆에부터 나란히 걷더라고요. 사업하면서 연애는 늘 뒷전이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남자와 함께 걸으니 꼭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데니가 저보고 가볍게 한 잔 더 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했지만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에 들어갔죠. 그리고 둘이서만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쩌다 쇼핑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점이 보람있는지 얘기했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취기가 오른 저는 데니에게 본명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 제 질문에 데니가 조금 난처해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생겨서 현재 실명도 못 쓰고 도망다니는 신세라고 털어놓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이 놀랐죠. 평소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부잣집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랐을 것 같은데 의외였죠. 그러면서 데니는 아무에게도 해본 적 없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이랑 둘이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 커서 알바하기 전까지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알바도 참 많이 했죠. 이 일 저 일 안 해본 게 없어요. 참 힘들었겠다. 힘든 것보다 여동생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걔가 엇나가지 않고 같이 열심히 살아준 게 늘 고맙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에 2-3시간 쪽잠 자가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게를 하나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같이 동업하려던 형이 제 돈을 갖고 사라진 거죠. 어머, 정말? 어떡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은 물론이고 빚까지 져서 게다가 믿었던 형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으니. 데니는 그 이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는 형이 사진 일을 하는데 본인을 딱하게 생각해서 스튜디오에서 일도 주고 숙식도 도와줬다고 했죠. 그렇게 데니의 속사정을 듣는데 데니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더라고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참 안 좋게 사는구나 싶었죠. 여동생은 지금 어떻게 사냐고 물으니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동생이 이혼 후 오갈 데도 없고 조카도 하나 있다 보니 본인 월세방에서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늘 멋있고 위트 있었던 데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데니를 가볍게 끌어안았죠. 그런데 그 순간 데니가 저를 밀어내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대표님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너도 좋은 사람이야. 아니요. 저 같은 놈은 형편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하류 인생하고 엮이지 마세요. 그 말을 하며 취기에 올라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는데 짠하고 안쓰럽고 그러다 저는 그만 데니와 키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데니와 저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본인 같은 하류 인생과 엮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모든 게 다 뻔하디 뻔한 개수작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넘어갔던 겁니다. 술 한잔 하자는 것부터가 너무나 작업 멘트잖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조금도 그 인간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꾸준히 만났습니다. 만나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자상하고 다정하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니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만난 지 꽤 됐고 지금과 같은 마음이라면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하나 걸리는 건 데니의 빚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꽤 액수가 크더라고요. 저는 그 빚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갚을까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우습게도 빚을 갚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데니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그 인간한테 많이 미쳐 있었나 봐요. 이성적인 사고가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냥 데니와 결혼해서 잘 사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 일단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었죠. 어쨌든 저는 남친과 여행을 갔다 오면서 빚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데니, 그 빚 있잖아. 그거 내가 갚아줄게. 나 모아둔 돈 있어. 그걸로 해결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데니는 난처해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러지 마. 결혼 비용도 제대로 못 대는데 빚까지 자기한테 그럴 순 없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때? 이제 우리 결혼도 할 건데. 그게 어떻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응? 진짜 속상하다. 미안해 내가. 아니야. 매번 그 빚 때문에 자기 속상해하는 거 지켜보는 것보다 그게 나아. 고마워. 내가 진짜 평생 잘할게. 그래. 근데 워낙 큰 돈이라 지금 바로는 어렵고 우선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당연히 우리 결혼이 먼저지. 그리고 잠시 후에 데니는 뜸을 들이더니 자기 본명을 얘기해줬습니다. 내 본명 박석진이야. 네, 결혼까지 약속했으면서도 그때까지도 본명을 몰랐어요. 데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해서 굳이 본명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도 데니로 부르거나 애칭을 부르다 보니 본명이 무엇이든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본인 본명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이 사람이 나를 무척이나 신뢰하는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본명 그게 뭐라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더 깊게 데니에게 빠졌고 서둘러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데니는 빚뿐만 아니라 자기 여동생 일자리마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일자리 없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늘 그렇듯 저에게 넌지시 자기 여동생 이야기를 했죠. 이제 결혼하게 되면 혼자 남겨지는 여동생이 걱정이 된다. 아이도 있는데 집도 없고
그렇다고 여동생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쯤 되면 호구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구나를 눈치채야 할 테지만 저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사랑을 더 단단히 만들어주는 시련처럼 느껴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그 남자에게 홀려서 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친 여동생을 위해 작은 전셋집도 마련해주고 저희 회사에 취직도 시켜줬죠. 자리가 없는데 일부러 만들기까지 해서요. 그렇게 예비 신우가 입사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 데니, 그리고 예비 신우 셋이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취직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언니. 아니에요. 집은 괜찮아요? 더 좋은 거 구해주고 싶은데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도 없고. 아니에요. 지금 사는 곳도 충분히 좋아요. 정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오빠가 정말 좋은 언니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데니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예비 신우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 있는 물컵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예비 신우 쪽으로 쏟아졌어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데니가 쏜살같이 일어나 자기 여동생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으로 다리를 막 닦아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온수이긴 했지만 식사 시간이 좀 지나 뜨거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보통은 아무리 놀라도 그렇게 달려가서 여동생 다리를 막 닦아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예비 신우는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했고 남친은 제 옆으로 돌아왔죠. 당황한 제가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여동생 다리를 그렇게까지 닦아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데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혹시나 뜨거운 물로 데일까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친이 자기 여동생을 상당히 끔찍이도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지만 또 두 사람의 가정사가 있다 보니 이해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후로 예비 신우는 회사에 잘 적응해서 다녔고 저와도 잘 지냈습니다. 다만 가끔씩 여동생을 대하는 데니의 행동이 좀 유난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직원들 회식을 하는데 예비 신우를 꼭 본인 옆에 앉히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여동생이라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고 주변에 보는 눈도 있는데 매번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예비 신우 불편하게 왜 그러냐 하니 애도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실까 걱정돼서 그렇다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런데 수상한 건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 준비하면서 웨딩드레스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데니는 물론이고 예비 신우도 같이 갔죠. 제가 여자 형제가 없다 보니 예비 신우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가서 피팅을 하는데 제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와도 남친의 반응이 그저 그렇더라고요. 엄청 형식적으로 좋다, 예쁘다 하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괜히 예비 신우 눈치를 살피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상한 기분으로 피팅을 마치고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예비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아가씨,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요? 재훈이요? 글쎄요. 아직은. 제 친구 중에 꽤 괜찮은 애가 있어요. 얘도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성격 차이였고 애도 없어요.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나고. 친구라서가 아니라 사람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면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예비 신우가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것보다야 괜찮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웠죠.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 제안에 갑자기 데니가 정색을 하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그냥 아가씨 혼자 서아 키우며 사는 것보다야 괜찮은 상대 있으면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됐어. 이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뭐가 꽤 됐잖아. 그리고 왜 자기가 그래? 아가씨는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그야 내 여동생 일이잖아. 아무튼 됐어. 자기도 괜한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마. 주애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왜 화를 내?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데니와 제가 언성이 높아지자 예비 신우가 나서서 저희를 말렸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친의 태도 때문에 이미 기분이 많이 상했죠. 식사가 끝나고 예비 신우는 다른 볼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섰고 저는 남친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데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까 전에 화내서 미안해.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도 아가씨 많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남이었으면 나도 재혼을 하든 마든 관심 없었어. 아이 하나 키우면서 여자 혼자 사는 게 어디 쉬워? 언제까지 당신 옆에서 챙겨줄 수도 없잖아. 미안해. 아니야. 나도 자기랑 상의 안 하고 그런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 거절을 해도 아가씨가 하는 게 맞아. 자기가 그럴 게 아니고. 알았어. 미안해. 기분 풀어. 그렇게 저는 남친을 내려주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둘이서 힘들게 살아왔으니 사이가 돈독해지는 건 이해하지만 가끔 너무 과하게 여동생 일에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형제가 없이 자랐다 보니 저렇게 우애 좋은 관계도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여동생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을 버릴까 싶은 불안과 질투였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저희 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난 거죠. 저희 회사 남자 직원 하나와 예비 신우가 썸을 타고 있다고요. 두 사람은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내 커플이 생기는 거 아니냐며 다들 놀리는 분위기가 됐죠. 그런데 딱 한 사람, 데니만 그 얘기를 듣고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 겁니다. 그 남자 직원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평소 얘기도 잘하고 친했어요. 근데 자기 여동생과 썸을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반응이 황당해서 왜 그러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남친은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는 건 아니지 않냐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대표인 저는 별 상관 없었거든요. 회사 규율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남녀가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좀 유별나게 발끈하더라고요. 오빠라 그런 건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한번 이혼한 여동생이 연애를 한다고 하니 예민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듣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 소문이 난 다음 한 번은 촬영이 끝나고 남친을 찾았어요. 신혼여행 관련해서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길래 어수선한 스튜디오에서 나와 사무실 쪽으로 가봤죠. 근데 비상 계단 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데니의 목소리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예비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어 비상 계단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계단 위층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냐? 아까 전에도 그 새끼랑 눈빛 주고받고 시시덕거리고 눈웃음 치고 장난 아니던데. 그래서? 오버하지 마. 그냥 일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색하고 차갑게 굴어야 돼? 아이씨,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이러고 있는데 넌 그 새끼랑 연애놀이 하냐? 지랄하네. 너도 그년이랑 아주 좋아 죽더만.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내가 나조차고 이래?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빚 갚아야지. 그래. 열심히 옆에서 애교 부리고 지랄해서 돈 받아. 근데 나도 남자 만날 거야. 네가 돈 받아서 그년이랑 끝내면 그때 나도 너 다시 받아줄게. 그럼 됐지? 이게 확! 나치기만 해. 지금 그년한테 가서 다 까발릴 거니까.
그 둘의 대화를 엿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평소에 알고 있던 두 사람의 말투나 목소리가 아니었던 건 둘째치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이후에 둘이 키스라도 하는 건지 입 맞추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기 칸으로 들어가 속을 개원했어요. 진짜 온몸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봐왔던 남친의 모든 것이 다 연기였고 빚을 갚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던 사기였던 거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변기통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미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지독한 악몽 같았죠. 그렇게 30분이 지났고 저를 찾는 전화가 와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충 옷매무새를 정리한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제 가방을 들고 급한 일이 있다 말한 후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도무지 그 인간들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간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울어도 눈물이 나고 기가 막혀서 가슴이 무언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소리내 울었습니다. 진이 빠진 저는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데니에게서 연락이 수십 통 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일단 부모님한테 일이 생겨 나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독하게 나를 속여온 그 두 연놈들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알아내야겠다고요. 그렇게 여기저기 물어 뒷조사를 해주는 업체에 데니와 그의 여동생인 척하는 그 여자에 대해 조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친을 만나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죠. 그 두 인간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정말 제가 무슨 일이라도 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텐 일이 생겨서 당분간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계속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울다 지쳐 잠들고 다시 일어나 울고의 반복이었어요. 진짜 매일이 죽을 것 같았죠. 그동안 제가 그 인간한테 들었던 말, 저한테 했던 다정한 행동, 함께 했던 추억 그 모든 게 다 개수작이었고 사기였던 거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그 모든 걸 깜빡 속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였어요.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미웠죠. 그렇게 끔찍한 시간을 보냈고 저는 더 이상 핑계가 없어 회사에 나갔습니다. 확실하게 그들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조심하자 싶었죠.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뻔뻔한 얼굴로 사돈 어르신들은 괜찮으시냐 묻는 그 여자나 걱정하는 척 저를 안아주는 그놈이 정말 진절이 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도 숨겼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에게 그랬듯 저도 최선을 다해 표정을 감췄어요. 제대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 년놈들을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쥐게 되었어요. 업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놀라워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두 사람은 열심히 서로를 의지해 살아온 안타까운 남매가 아니었습니다. 데니는 호빠 출신이었고 그 여자 역시 술집 출신이었어요. 가족 관계가 아니고 둘은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업소에서 일하다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그 둘이 작당하고 술집에서 엄청 돈을 땡겼었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수 타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둘은 도망자 주제에 온갖 사치를 부리며 생활하다가 여기저기 빚도 많이 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인간들이 일했던 술집 사람들이며 빚쟁이들까지 그 두 년놈들을 잡기 위해 벼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어디서부터 기막혀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가 없이 힘들게 살았네. 동생이 반듯하게 잘 커줘서 고맙네. 어쩌네 하며 제 앞에서 눈물바람 하더니 그 모든 게 다 쇼고 사기였던 겁니다. 둘 다 고등학교 중퇴하고 그때부터 술집 드나들며 일했던 양아치들이었어요. 진짜 막장 인생들이었죠. 그러니 호빠 출신인 그 인간이 저를 꼬셔 팔자 한번 고쳐보려 했던 것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걸려든 거였죠. 저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저와 저의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탐났던 것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빚 청산하고 옆에서 거머리처럼 계속 돈 뜯어내면서 그 여자를 신으로 속이고 계속 살 생각이었나 본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왔죠. 도대체 얼마나 저를 호구로 봤을까 싶어서요. 입안에 혀처럼 군다고 홀랑 넘어간 저도 바보 같지만 호빠 출신인 놈이 작정하고 수작 부리는데 안 걸려들 수 있나요? 그 얘기를 모두 전해 들은 저는 사례를 마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미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 순간 아까 전에 업체 사람이 해준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복수를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제가 당했던 것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꼭 되갚아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퇴근을 하다 여동생 연기를 하고 있는 주애를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했죠. 아가씨, 내가 결혼 전에 작은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비밀로 하고 싶어서요.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무슨 이벤트요? 프로포즈 같은 거? 오빠가 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요? 꼭 남자가 하란 법 있어? 내가 그냥 서프라이즈로 선물도 주고 그러고 싶어서. 네. 그럼 전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따 한 2시간 정도 후에 오빠 데리고 우리 스튜디오로 와줄 수 있어? 네, 알겠어요, 언니. 제 부탁에 그 여자는 알겠다고 했고 저는 그 스튜디오로 가 그 사람들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 불이 꺼진 스튜디오 안으로 그 두 년놈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서프라이즈 파티를 기대하고 들어왔겠지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저만 그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뭐야? 어서 와. 결혼 전에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선물? 무슨 선물? 데니가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증거들을 그 인간들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저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따로 만나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자기야, 이게 다 뭐야? 뭐긴 니네가 남매가 아니라 연인 관계라는 증거지. 언니. 언니? 언니 같은 소리 하네. 너네 진짜 대단하더라. 너는 호빠 출신이고 너는 업소 출신이던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년놈들은 당황해하며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야?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어디긴 너희 뒷조사 맡긴 업체한테 들었지. 뭐? 나 다 들었거든. 니들이 비상계단에서 나눈 대화. 그래서 내가 니네 뒷조사를 좀 했어. 그랬더니 아주 대단한 게 나오대. 아니야, 자기야.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긴 너 잘 나갔다더라. 데니로. 이름이라도 바꾸지 그랬어. 그리고 본명도 박석진 아니던데? 안치연 씨? 네, 그날 저에게 얘기해준 본명조차도 속여서 만든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여자 등쳐먹는 데는 타고난 천재더군요. 그 상황에서 이름까지 지어서 말할 정도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건지.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지. 그래, 그랬겠지. 돈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별짓 다 하는 게 힘들다고 징징거렸잖아. 언니, 그거... 넌 닥쳐. 어디서 자꾸 언니 거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그 두 인간들 다 모조리 씹어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데니는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비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 해명하고 오해를 풀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데 잡고 있는 손마저 징그러워 저는 얼른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인간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미친놈아! 저는 그렇게 스튜디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데니가 맞는 걸 본 그 여자가 놀라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괜찮냐느니 하는데 무슨 바퀴벌레 한 쌍을 보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그 여자의 뺨도 때렸습니다. 그 여자가 뺨을 맞으니 데니도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아이씨, 너 미쳤냐? 이게 누구 얼굴에 손을 대? 이제야 본 모습 나오네. 그래, 돈 좀 얻어보려고 그랬다. 그럼 안 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너 비 맞춰줬잖아. 나이 어린 남자 좋다고 데리고 다닌 게 누군데, 이씨. 뭐? 겁대가리도 없이 너 혼자 뭐 어쩌겠다고 이딴 쇼를 해. 너 미쳤냐? 그래,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인간 말종 좋다고 결혼까지 하자고 했던 내가 미친 거야. 근데 있잖아, 나 혼자 아니야. 뭐? 내가 말했잖아. 깜짝 선물 주고 싶었다고. 그리고 저는 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 저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죠. 네, 저는 그 두 인간들이 빚을 진 술집 사람들과 빚쟁이들에게 연락을 미리 해뒀습니다. 전화해서 제 사정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인간들 잡는 것에 혈안이 돼서 제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년놈들 지금 어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무실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웬 봉고차가 오더니 인상이 세고 덩치 큰 남자들이 연장 하나씩을 들고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큰일이 나서 괜히 나까지 휘말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 저는 그냥 빚쟁이들에게 그 인간들 위치를 알려준 것 뿐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사주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그 이후로 저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제가 신호를 주자 나와서 그 인간들을 잡았던 거죠. 바로 눈앞에서 데니가 남자의 발길질에 나뒹굴고 때로 몰려가 바닥에 쓰러진 데니를 두들겨 패는데 계속 지켜보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 여자는 비명 지르다 머리채 잡혀서 바닥에 패대기 쳐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죠. 그 이후에 그 두 인간들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보니 스튜디오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당연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되지 않았죠. 어디로 끌려간 건지 다시 업소에서 일을 하는 건지 알 길은 없더라고요. 괜한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으려고 했던 인간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지 않나요? 회사 직원들이 두 사람의 행방을 묻길래 저는 무언가 일이 있어서 급하게 멀리 떠나게 됐고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모르기도 했고요. 아무튼 결혼 전에 이 모든 걸 알게 되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상계단에서 나누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결혼해서 호구처럼 대신 빚 갚아주고 그 두 인간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겠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사람을 믿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태연하게 사람을 속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그들에게 그런 복수를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가장 끔찍한 벌을 선물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누군가를 믿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시 예전에 밝았던 저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해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